자, 인도네시아 역사 세미나, 그 다음, 네, 우리가 지금 교재로 방금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사는 교과서에 해당하고, 자바 우체부길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아주 풍성한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막스 하벨라르 책을 읽으면 그 마지막에 숨결을 불어넣고 또 심장을 박아 넣는 것 같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있는가 하는 그 나의 모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 시대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지도가 먼저 나왔는데요. 네,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죠. 수마트라, 팔렘방을 중심으로 스리위자야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이나 일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말라카 해협 아닙니까? 말레이시아와 그 수마트라 사이의 해협. 그래서 싱가포르로 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야 되죠. 그 해상 무역의 그 길목을 누가 지키느냐가 인도네시아 고대 왕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장 먼저 장악했던 나라가 스리위자야죠. 팔렘방을 중심으로 했던 수마트라 왕국이죠. 그 다음에 스리위자야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동부자바에 근거를 둔 마자파힛입니다. 마자파힛. 그 고대 인도네시아 이 표기에 있어서 아 모음이나 오 모음은 막 이렇게 혼용돼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자파잇을 뭐 모조파잇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썼다고 하니까요. 자, 마자파잇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후기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 즉 13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친 왕국의 아주 길지는 않았는데 왕조가 길지는 않았지만 그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국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명나라가 들어섰고 명나라 초기에 그 정화의 원정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화의 대항해가 있으면서 이 동남아 지역도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무역의 패권을 그 말라카에게 줍니다. 말라카 왕국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라카 왕국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고대 인도네시아의 주요 왕국은 해상무역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느냐로 구분이 됐는데 스리위자야, 마자파잇, 말라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네덜란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 2번 시대 구분이 고대 주목할 왕국이 스리위자야, 마자파잇, 말라카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오면서부터 대체로 근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포르투갈이 15세기에 16세기죠. 16세기에 1511년에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지배하면서부터 포르투갈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7세기 즉 1602년에 동인도 회사가 출범하게 되죠. 동인도 회사가 한 200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를 하죠. 역사는 이렇게 구분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왕국 시대 얘기, 따루마 너가라. 이거는 보고르에 자리 잡았던 힌두교 왕국이었죠. 대략 한
5세기, 6세기 정도 고대, 아주 고대 이전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뭐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연대로 따지면은요. 기원전 10세기거든요. 기원전 10세기. 그럼 기원전 10세기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체 우리 한족이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 그 이전에 든지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중국의 역사 중에 삼국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비라든지 손권이라든지 조조라든지 하는 이게 위촉오 삼국시대잖아요. 그 시대 역사책이 삼국지인데 그 중에서 위나라 이야기 중에서 위지의 그 동의전이라고 있죠. 동의전. 동쪽 오랑캐들 이야기 보면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부여 이야기라든지 고구려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자그마한 기록이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그 기록에 있어서 얼마나 약했는가. 인도네시아는 기록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스리위자야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기에 해당하는데 고대 왕국에서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다룰 정도로 기록이 없죠. 자, 따루마느가라는 보구르에 자리했던 왕국이고요. 스리위자야는 아까 설명드렸고 따루마느가라를 잇는 서부자와에 있었던 나라가 빠자자란이죠. 빠자자란. 단둥에 가면 운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페리시다스 빠자자란이란 뜻이죠. 서부자바의 자랑이 빠자자란인데 빠자자란 그 왕국의 유명한 왕이 신리왕이죠. 신리왕이. 그래서 서부자와는 신리왕이 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표상을 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자바일이 있었고 그 다음 말라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의 대원정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가? 해상무역의 패권을 누가 쥐는가에 따라서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근대. 자, 16세기에 포르투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우리 아시다시피, 원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700년 동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랜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아프리카로 다 내몰아버리고 그 독립을 쟁취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도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걸 알죠. 그래서 희망봉 발견한 것도 포르투갈 사람들이었고요. 드디어는 인도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인도 동쪽으로 동인도 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유럽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물론 중국은 있었지만 중국하고 인도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인도의 동쪽에 있는 거는 다 동인도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말도 사실은 인도의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도의 동쪽에 있는 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향료를 찾아서 말루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의 고아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설치하고 거기를 동양 정부의 거점 삼고 다시 진출해가지고는 말라 해협에 있는 말라카를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곳이 말루쿠였는데 말루쿠는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이었죠. 드디어 말루쿠에서 이제 향료를 찾은 것이죠. 네. 그리고 100년 채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가 쫓아옵니다. 17세기 동인도 회사, 즉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지나서 동인도 지역, 즉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한 이 동남아 지역에서 향료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네 척의 배를 동원해 가지고 250여 명의 사람들이 2년간에 걸친 항해를 통해서 말루쿠까지 와서 그 향료를 여러 가지 육두구라든지 뭐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배 한 척밖에 남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5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피해와 손실이 있는 것이니까 가져가는 향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향료는 그들의 식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 가축들을 다 도살해야 되는데 그 가축들을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경쟁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우리 말하면 이제 무역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네덜란드에서 그 모든 회사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만든 것이죠. 그게 동인도 회사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게 그 멀리 있는 동인도 지역에 많은 권한을 주지요. 예를 들어 전시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정책 결정권도 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나라와 같이 총을 보내서 다스리도록 했죠. 근데 실제로 동인도에서는 1602년에 시작되었고 1799년에 파산합니다. 왜 그랬냐면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경영하면서 결국 나중에 인도네시아 내륙에 있는 왕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100년을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 비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파산하게 되고 드디어 1800년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네덜란드에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똑같은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모양새가 된 것이지만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네덜란드가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건 이제 1830년대 와서야 벌써 한 200년 지났죠. 실효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왕국 사이에 EEJ,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다스리는 외교술로 또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죠. 자, 19세기 들어서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를 시작했을 때 유럽은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나폴레옹의 동생이 네덜란드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폴레옹과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식민지에서도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파견한 사람이 다엔델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앞으로 곧 들이닥칠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였느냐면 그 고속도로 말하자면 고속도로죠. 네.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7m 이상의 넓은 도로로 이제 확장하게 돼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우선 그
자바 우체국일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 중에. 네네. 요겁니다. 요게 200여 년 전에 다엔델스 총독이 와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장해 놓은 도로입니다. 대략 보이죠? 서쪽 끝에 보면 아냐르라고 나오잖아요. 아냐르 해변에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종종 가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냐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동부의 끝이 파나루칸에서 끝나지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000km가 됩니다. 1000km. 네. 이 도로를 닦은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내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여러 군소 왕국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영국과의 앞으로 식민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도로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루로 해가지고 찌안주루로 넘어가는 뿐짝이 있잖아요. 그때 뿐짝 도로를 낸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뿐짝 도로를 냈습니다. 그 바람에 이 1000km에 해당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동안 12,000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다 이 책임을 지어가지고 그 기한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은 그 공사 책임자를 말이죠. 목에 달아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서 본보기로 걸었다고 해요. 아주 험악하게 다루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진, 그림 하나 올려주시죠. 네네. 여기 지금 네덜란드의 총독이 지금 순행을 하다가, 지방 순시를 하다가 수모당의 군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수모당. 반둥에서 찌르본 가려면은 그 국도를 따라가면 두부로 유명한 수모당이 있잖아요. 당시에 수모당 군수가 포르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을 안 내밀고 오른손으로는 그리스, 칼을 딱 움켜쥐고 왼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모당 지금도 넘어가는 그 언덕길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짜다스 빵에란, 빵에란이라는 건 뭐 왕족이거나 이런 군수거나 하는 그런 여러 명칭을 나타내는 거고요. 짜다스, 아마 여기가 자갈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적이감,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요. 이 사진이 그 반둥의 초입에 꽃다발루라고 콤플렉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거실에 이게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관리위원회로 갔다가 늘 거기 앉아 있는 직원이 있길래 이 그림이 이런 거 아니냐고 설명을 했더니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책 읽으니까 알았지. 뭐. 네. 좀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 역사라든지 알면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냐르에서 파나루칸까지 1,000km의 고속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식민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영국이 들어와서 6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래플스 총독이에요. 싱가포르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는 래플스가 싱가포르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여기 왔었어요. 총독 서리로. 이 사람은 30대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보고로 식물원 이런 거 다 래플스가
발견, 이제 가꾸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르부드르 사원을 발굴한 것도 레펄스 때의 일이고요. 레펄스 꽃으로 유명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박물학자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다 펼치지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떠난 다음에 싱가포르를 건설하게 됐죠. 싱가포르이 옛날에 테마색, 뚜마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근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고 1825년에 중부자바 솔로를 중심으로 족자를 중심으로 디포네고로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디포네고로의 전쟁이 일어나요. 1825년. 이 사람은 왕자였잖아요. 왕족이었는데 30년까지 1830년까지 5년 동안 대대적인 항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러고 디포네고로의 그 항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완전히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별 의미 있는 항쟁이 없었다 그래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830년부터 이제까지 외교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통치해 왔던 네덜란드가 완전히 네덜란드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솔로와 그 족자 왕실이 갈라지게 돼요. 원래 거기 고대 왕국 마따람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실이 연약해지고 그 안에 내부 갈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동인 총독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빠꾸부오노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원래 솔로의 왕가 이름이에요. 빠꾸부오노. 그러다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저항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게 지금 족자 왕가를 이루고 있는 하맹꾸부오노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그들을 다 갈라놓아 가지고 그들이 네덜란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한 것이죠. 예, 요거는 지금 지도가 먼저 나왔네요. 네, 대략 보이시죠? 말라카가 어딘지 보이고요. 바타비아, 머나도, 또르나테, 암본. 네,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라카에 자기들의 요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말루쿠 지역에서 중심되는 데가 북말루쿠 중심이 떠르나떼지요. 남말루쿠의 중심이 암본이 되겠죠. 떠르나떼의 요새를 지어요. 그렇게 해서 향료를 착취해 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그 말루코를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특별히 암본을 기지로 삼게 돼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그 중심이 원래는 암본에 있었어요. 암본에 있었는데 이게 땅끝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인도의 중심인 자바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출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자카르타지요. 원래는 순다 클라빠라고 하는 자그마한 항구였는데 네덜란드에서 들어와서 거기를 성체를 건설하고 지금도 자카르타 북부에 구자카르타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꽃다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다역 그 근처에 보면 지금은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옛날 네덜란드 건물이 있죠. 그 네덜란드 건물이
원래 네덜란드 본국의 왕실 건물을 그대로 모형을 그대로 그 모형대로 거기다 지은 것이죠. 벌써 그러니까 그 역사가 2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타비아라고 했어요.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줄리어스 시자가 갈리아 정복을 할 때 라인강 경계에 살고 있던 여러 게르만족 중에 하나가 바타비아족이에요. 그들이 네덜란드의 원주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바타비아로 정한 것이죠. 네, 여기.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5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네덜란드가 1830년 디포네고로 항쟁을 꺾고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게 되면서 썼던 정책은 강제 경작 제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또 단일 경작 제도라고 하는데 열대작물, 사탕수수, 차,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을 각 그 농촌 마을에 일정한 토지의 일정 분량은 반드시 저런 작물들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아주 싼 값으로 그것을 수매해 가는 거죠. 그거를 유럽에다 내다 팔므로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가지고 네덜란드 본국이 이 동인도에서 오는 이 수익으로 인해서 많이 경제가 회복이 되게 돼요. 그 대신에 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이런 걸 보면 가장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이런 공물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하다면 굴비를 바쳐라 하고 뭐 어디는 삼이 유명하다면 삼을 바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곡물들을 바치는 것들이 쉽지 않아 가지고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 굉장히 심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납을 해주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아내는 이런 피해들이 막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이 벼농사의 수확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저런 그 강제 작물들을 재배할 때 기근이 오거나 큰 가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실제로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정말 여기도 성경에 나오듯이 너무나 궁핍하고 그럴 때는 정말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네덜란드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동인도가 너무나 먼 곳이니 땅끝이니까 그저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했던 거죠. 그런 이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막스 하벨라르라고 하는 소설이 발표된 거예요. 1860년, 1860년에 이 책이 발표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물타뚤리인데요. 사실 물타뚤리라는 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게 이제 필명이죠. 근데 물타라는 건 멀티, 많다는 거고요. 뚫리라는 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은 에두아르트 데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무원으로 19살 때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36살 때까지 1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했는데 재밌게도 바타비아에서부터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빠당에 가서도 근무하다가
또 머나더에 가서도 근무하다가 암본에 가서도 근무하다가 이렇게 전역을 다니면서 공무원이니까 근무를 하고 마지막 근무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땅그랑에서 세랑으로 조금 나가면은 세랑으로 나가서 그 근처에 랑카스비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랑카스비뚱. 거기가 러박군인데요. 러박군. 그 지역에 말하면 부지사 뭐 또는 부군수 역할을 맡은 거죠. 거기서 근무하다가 자기가 이제까지 수없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 토착 귀족들이 네덜란드의 공무원 지배자 이 세력들과 결탁해서 인도네시아 농민들을 얼마나 수탈하는가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르박의 부군수로 와가지고 그 토착 귀족인 군수의 그 학정과 농민들의 고통을 시정하려고 했지만은 그 네덜란드의 상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해고해요. 그래서 그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발표한 책이 바로 막스 하벨라르라고 하는 책이죠. 참 감사하게도 재작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작가도 잘 썼고 번역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글을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덜란드가 화란 개혁 장로교회인데 뭐 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그들의 그 크리스찬들, 그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생각들을 여기에 아주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어느 목사의 설교를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네덜란드에는 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신앙심 덕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륙과 흉흉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지 않습니까? 그건 카톨릭 신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주의자 프로테스탄트를 따른 덕에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바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이교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덜란드가 자바와 교류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유해지고 저들은 그만큼 가난해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 속에서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허구를 아주 위트 있게 풍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오직 숫자만 믿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장사꾼으로서의 네덜란드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그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할 때도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선교사도 동인도 회사 시절에는 거기서 근무하는 유럽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같이 고용되는 목사가 필요하지 이교도나 다른 지역의 선교사는 오히려 동인도 회사에서 거부하고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막스 하벨라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이면서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수탈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마치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 한 토막을 여기에 실어 넣어 가지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공감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사이자와 아딘다라고 하는 아주 뭐 젊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어린 소년 소녀가 나오는데, 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에 의해서 이 정혼, 나중에 크면은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이 토착 귀족인 군수는 자기 군 내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물소를 뺏어가요. 그 농민들에게 있어서 물소는 생명 같은 것인데 그걸 뺏어갑니다.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 두 아이는 자라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바타비아로 나가서 마부가 돼요. 마부 조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돌아온다는 얘기. 그런데 이 러박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그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바다 건너 람붕으로 건너가서 반란군이 되어가지고 네덜란드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처절하게 죽어간다는 이야기. 두 사람 역시 그런 그 사건에 휘말려서 죽어가는 아주 애처로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읽어봐도 그 대목이 너무너무 애절해서 아마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네덜란드는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여왕이 윤리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윤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8년인가 막스 하벨라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화두가 일어나요. 멕시코에서 커피 생산하는 농민들이 사실상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부가 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면서 그 커피를 막스 하벨라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놓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책 자체도 인도네시아 커피 거래업자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이 소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은 것이죠. 이 책은 아마 자카르타에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죠? 한인리 문화연구원에 연락을 하면 혹시 이 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역사와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역사는 흔히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또 하나 이 역사 서술의 이면에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용비어천가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승자의 역사예요. 삼국시대 삼국사기 흔히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김부식이 신라 중심으로 그 고려와의 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엮어낸 책이라. 그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삼국유사는 거기에 비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조선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관점이 있고 많은 경우에 남아있는 역사는 승자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는 수많은 왕과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돼 있고, 물론 근대 와서는 민중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은 어떻든 승자가 쓰는 역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문학은 말이에요. 문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문제를 사실은 잘 이렇게 빗대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폴로, 신화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폴로가 태양을 보고 아폴로가 저거 불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철학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철학자를 죽였거든요. 델포이의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제들이 밤낮 몰려있는 그곳에서 철학자가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비판했을 때 그를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였거든요. 그게 이제 신화와 과학의 그 부딪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문학은 그런 사실을 그대로 다 실명으로 다 밝혔을 때에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문학 속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돌려서 말하지만은 놀랍게도 그 어느 시대의 그 실상을 가감없이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사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왜 막사 하벨라르가 참 반가웠느냐 하면 그렇게 종으로 읽어 내려가는 역사도 필요하지만 어느 한 지점을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이 실상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게 또 우리에 있는 이 그 가슴에 부딪혀오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숨결과 그 감동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세 권의 책이 그런 점에서 참 절묘하다는 것이요. 하나는 공식적인 교과서 같은 뼈대만 세운 것이라면 자바 우체부길은 다양하게 살을 붙이는 것이고 막사 하벨라르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면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